그런데요, 여러분, 발열 테스트 다시 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49.1도까지 오르더라고요. 성능이 향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약간의 반전이 있거든요. 플레어 현상의 다른 종류인 포그 현상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연하게 색감 차이가 납니다. 사진 색감 차이는 전면 카메라에서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졌는데요. 가격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이제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 사전 예약하는 기간이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자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막 발열이 있다, 내구성이 약하다, 변색이 된다, 부셔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 프로를 1년간 실사용해본 입장에서 이 두 개를 낱낱이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발열 테스트를 했었는데 사용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5일차 때 발열 테스트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발열 테스트도 아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자, 우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발열 테스트 얘기부터 해볼게요. 실사용하다 보면 이제 최적화가 되면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고요. 배터리는 둘 다 100% 충전을 한 상태에서 기기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고 최대 밝기 1000니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밝기는 둘 다 최대로 해놓고 자동 조절은 꺼놓고 이번에는 완전 한 테스트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테스트 들어갈 수 있게 20분씩 알람 설정을 해놓고 연이어서 총 2번의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15 프로가 무려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선 시작 온도는 둘 다 동일하게 29.5도에서 29.7도 왔다 갔다 할 때 맞췄고요. 테스트 시작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했고요. 1분이 막 지났을 때는 이미 4도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15%가 38도를 넘겼을 때 14%는 34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15%가 먼저 40도를 넘겼고요. 이때 14%는 35도를 넘겼습니다. 기기 온도 차이가 5도씩이나 벌어졌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5도가량의 기기 온도 차이를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줄어들면서 4도가량 차이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15분을 넘기자 15%의 기기 온도가 48도를 넘겼습니다. 이때 14% 온도는 44도를 넘겼고요. 이 상태로 거의 유지가 되면서 20분가량의 첫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첫 테스트 완료 시 14%는 최고 온도가 45도, 15%는 49도까지 올랐습니다. 곧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4도 차이가량을 유지하면서 15%는 49도를 웃돌았는데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49.1도까지 오르더라고요. 이게 두 번 테스트 중에 최고 온도였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온도를 제어하기 시작하면서 47.7도에서 47.9도까지도 갔다가 다시 48도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14%는 계속해서 꾸준히 45도대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기기 온도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계속된 테스트에서 마지막에는 15%는 47.9도에서 48도 정도를 보여줬고요. 14%는 계속해서 45도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최고 점수는 각각 3349점, 4249점으로 역시 15 프로가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저 점수를 확인하면 2214점, 266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 이후에도 15 프로가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14 프로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지난번 테스트하고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발열 생긴 이후에 14 프로는 2200점대, 그리고 15 프로는 2600점에서 700점대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한 400점대 가까이 이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전은 두 번째 테스트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테스트 결과 최고 점수가 2390점 대 268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 점수부터 거의
거의 300점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저 점수에서는 2235점 대 2359점입니다. 110에서 1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정성도 14%가 더 높고요. 두 번째 돌렸을 때 이미 기기 온도도 최고 49도를 찍었다가 그 발열 관리를 하면서 47도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 테스트에서는 최고 온도였거든요. 그만큼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번째 테스트 때 이미 최저 점수의 차이가 110점가량 밖에 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14%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뚝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2200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는 어떻게든 좀 성능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타나 있고 2600점대를 좀 가다가 2500점대 떨어졌다가 2400점대까지 떨어졌다가 300점대까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발열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이랑 조금 해석이 달라졌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15%가 14%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3D마크 테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G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테스트로 확인한 CPU 성능보다도 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긱벤치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동시에 3회 연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15%는 멀티코어 점수가 7200점대 2번이랑 7000점대 한 번이 나왔고요. 14%는 6900점대가 3번 연속 다 나왔습니다. 200점가량 차이가 있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는 2900점대를 계속 유지했다가 14%는 2600점대로 싱글코어도 300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좀 성능 개선이 있었긴 있었지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었진 않았다. 그런데 발열 테스트 진행하면서 했던 이 3D마크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많은 차이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GPU가 6코어로 늘어나면서 GPU 점수에서 좀 더 개선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사양 게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14%에서 겪던 현상을 15%에서 비슷하게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GPU를 갈구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능 개선이 된 상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다 식은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보시면 발열 두 번째 테스트가 12시 51분이었는데 긱벤치 테스트가 2시 30분에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발열에 대해서는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엔 어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14%에 비해서 확실히 좀 살짝 따끈따끈한 느낌이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게임을 한다거나 영상을 계속 시청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따스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케이스 끼웠을 땐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케이스를 끼우면 당연히 뭐 발열이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GSM 아레나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이 14%대는 3200mAh였는데 15%에서는 3274mAh로 아주 소소하게 74mAh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했을 때는 어땠냐면요. 화면 상시 표시를 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기에는 제가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무조건 중간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거나 충전기를 사용해서 배터리 충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발열 테스트할 때 보여드린 3D마크 테스트를 할 때 둘 다 동일하게 iOS 17 버전을 사용했고요. 화면 밝기 둘 다 최대로, 최대 밝기가 둘 다 1000니트이기 때문에 최대로 해놓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테스트를 동일하게 두 번 진행을 하고 나니까 14%는 74%, 15%는 77%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15% 배터리 빨리 닳는 것 같았는데 14%보다 더 많이 남아있네? 14%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1년 동안 제가 실사용을 한 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 상태로 가서 보시면 성능 최대치가 87%까지 낮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87%인 애랑 성능 최대치 100%인 15%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테스트를 했는데 74%, 77%가 남았다. 성능 최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은 배터리 용량은 3%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거는 제가 5일 동안 사용을 해서 배터리 최적화가 되면서 조금 개선이 된 상황이라 이렇게
이렇게 된 거고요. 저번 테스트 때는 아예 소모된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동일한 iOS 17을 사용하고 동일한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14%에 비해서 15%가 배터리가 빨리 닳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14%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14%를 1년간 실사용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4%는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진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만에 8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배터리가 더 짱짱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아. 자꾸 빨리 닳는 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15%도 뭐 별로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15%도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면 아마 1년 뒤에는 더 불만족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게예요. 지금 15%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확실히 15%가 좋았던 점 바로 무게입니다. 일단 딱 잡자마자 와 확실히 가벼워졌다라는 게 체감이 됐거든요. 저는 일단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게를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해보시면 14%랑 15%랑 이게 정확하게 테스트를 안 해도 손으로 잡았을 때 14%는 조금 더 이제 요 위쪽으로 무게가 쏠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15%는 좀 더 안정적으로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무게가 좀 배분이 잘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무게 자체는 수치상으로는 19g 줄어들었지만 실제 체감할 때는 조금 더 그거보다 19g밖에 안 줄었어? 그거보다는 더 많이 줄은 줄 알았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티타늄이 뭐 내구성 측면에서는 이슈에 굉장히 크게 휘말리고 있기는 하지만 무게 절감 측면에서는 참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게는 좋아졌는데 내구성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은 뭐 변색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었고요. 미세하게 틈들이 있는데 이 틈 사이에 손에 묻어있던 유분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손에 쥐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서 이런 현상을 보기 싫으시면 꼭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가위로 쓱 긁었더니 긁힌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거 긁힌 자국이 딱 남아있는데 몇몇 분들이 14%도 긁어주세요. 14%는 안 긁히나요? 질문을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긁어봤습니다. 그 영상 찍을 때. 근데 굳이 언급 안 한 이유가 빛에 잘 비춰서 봐야 보이는 정말 실금 같은 자국이 남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눈에 우와 뭐야 긁혔어 이렇게 보이는 티타늄이랑 다르게 스테인리스는 확실히 긁힘에도 강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더 긁어볼게요. 지금 깨끗한 상태라는 걸 우선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가위에 붙어있던 뭔가가 벗겨졌는데 됐다. 확실하게 꽉 눌러가지고 자국을 내니까 약간 뭐가 생겼거든요? 빛에 막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보이는 정도? 반면에 티타늄은 헤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확실히 내구성은 제가 확인한 것처럼 15%가 확실히 약하다. 그리고 액션 버튼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번에 이 원래 들어가 있던 무음 버튼이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꾹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동작 버튼으로 가보시면 카메라 집중 모드, 무음 모드, 손전등 켜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음성 메모로도 쓸 수 있고 단축어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카메라 쓸 일이 좀 많아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넣어놨어요. 문제는 이미 제가 음소거 버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꾸 음소거를 하고 싶을 때 동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카메라만 켜지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막 잘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자꾸 이렇게 켜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물론 요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막 자주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익숙해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치이긴 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14%는 라이트닝 포트, 15%는 USB-C가 들어갔잖아요.
특히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USB 3.2 제너레이션 2x1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최대 10Gbps 대역폭에 1초당 1GB를 전송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은 USB 2.0에 맞춰져 있고요. 480Mbps, 초당 40MB만 전송할 수 있게 이런 속도로 되어 있어요. 동봉된 케이블을 쓰시면 기존하고 동일한 속도를 사용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싶다 한다면 별도로 케이블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C타입이 좋아진 점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충전은 충전기에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꽂아서 얘를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방향 충전이라고 해서 아이폰으로 다른 제품을 충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프로에다가 라이트닝 케이블을 꽂고 이 라이트닝 포트를 14 프로에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4 프로가 충전이 됩니다. 에어팟도 충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전 속도가 좀 많이 느리긴 해요. 4.5W 충전을 지원하고요. 아주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급하게 충전 필요할 때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카메라는 스펙상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폰 아레나에 올라온 카메라 스펙을 좀 보시면 거의 다 동일하고, 이번에 48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해졌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이거는 iOS 17 업데이트 되고 나서 들어온 기능이기 때문에 14 프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48메가픽셀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포맷으로 들어가서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요거를 켜주시면 카메라를 열었을 때 이쪽에 로우 최대라고 해서 요런 버튼이 생겨요. 요 버튼들이 생기는데 로우 최대를 꺼놓고 일반 사진 촬영을 하면 촬영했을 때 사진 정보에서 12메가픽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로우 최대를 켜고 촬영을 하면 48메가픽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우 최대를 켜놓지 않았을 때 14 프로는 12메가픽셀로 찍히지만 15 프로는 24메가픽셀로 찍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해상도로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죠.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더 확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디테일한 표현들을 잘 잡아내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계속 쓰면서 만족했던 거는 셔터렉이 없이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엄청 빠르게 이제 사진들이 찍히다 보니까 되게 편했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바로 이제 플레어 현상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렌즈에 뭐 코팅을 변경을 해가지고 플레어 현상을 개선했다라는 애플 측의 발표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플레어 현상 중에 하나인 고스트 현상은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조금 더 심하게 보일 정도로 고스트 현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포그 현상은 어떤지도 밖에서 찍어봤어요. 이번에는 플레어 현상의 다른 종류인 포그 현상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밝은 시간대에 찍어봤습니다. 역시나 고스트 현상, 그러니까 상이 하나 더 맺혀버리는 이 현상은 15%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 보였는데요.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나 뿌옇게 보이는 포그 현상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확실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를 찍은 부분을 보시면 해의 윤곽선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에 14%에서는 더 뿌옇게 번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햇빛이 번져나가는 것도 14%에서 더 뿌옇게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색감 차이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진은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확연하게 색감 차이가 납니다. 이 잔디 부분 색감을 봐주세요. 왼쪽 14%로 찍은 사진은 상당히 물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15%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색감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저 집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15%의 색감이 14%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원 줌을 넣어서도 찍어봤는데요. 차이가 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잔디 부분을 잘 보시면 15%에서 조금 더 색이 진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진 색감 차이는 전면 카메라에서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졌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둘 다 동일한 시간대에 바로 연이어서 찍은 두 장의 사진이고요. 14%는 뭔가 좀 살짝 뿌옇기도 하면서 노란기가 보이는데요. 15%는 오히려 굉장히 차가운 색감으로 찍히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막 그렇게 부자연스럽거나 자연스럽거나 하지는 않는데 취향에 따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차이에 따른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14%도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은 지금 15%의 가격이랑 동일했지만 지금은 확인해보니까 쿠팡에서 14% 자급제 스페이스 블랙 128GB 가격이 133만 3,150원. 그리고 애플 공홈에서 15%의 블랙 티타늄 128GB 가격이 155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사전 예약에 쿠팡에서 할인받는 뭐 카드 할인 이런 거 뭐 다 때려 넣으면은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리퍼폰이나 중고폰 쪽으로 가면 14%가 더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뭐 몇십만 원까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에 14%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15%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고민이 되신다면 가격 차이에 따른 여러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15%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 몇십만 원 더 주고 살 정도로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산다면 15%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크충이니까 최신 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신 기기를 그냥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내구성이야 뭐 케이스 끼우면 되는 거고 뭐 카메라도 조금 더 좋아졌고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고 무엇보다 무게가 좀 줄었으니까 더 편해졌고 이 정도도 나는 괜찮아. 저는 이런 주의라서 15%를 선택할 것 같지만 사실 이번엔 진짜 박빙인 것 같아요. 그냥 전작을 사셔도 무난히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똑똑하게 후회 없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